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좀 하자면, 예, 총평을 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이 해설 강의하러 들어오기 전에 행정학 선생님 만났습니다. 예, 행정학이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지만은 대단히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정학 출제자들은 역시 수험생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행정법 출제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여준 모습이 매우 좋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도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이 필수 과목이 된 이후로 우리 행정법 국가직 지방직 출제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껴지도록 이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노력에 대한 이제 대가를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법 출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이제 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제 특징.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또는 기출 문제집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별력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낯선 이제 조문이나 낯선 판례 이런 것들을 이제 삽입해 넣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판례나 낯선 조문을 이제 모른다 해서 풀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표면적인 체감 난이도를 이제 높이는 그런 효과를 이제 주는 것 말고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 최근 이제 국가직, 지방직 행정법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시험을 볼 때도 이 내용은 이 낯선 내용이 나온다 하게 되면 내가 이거 모르기 때문에 틀린다 이게 아니라 다른 선지를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형적인 최근 국가직 지방직 출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보게 되면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후에 그 견해 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공적 견해 표명은 실효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공적 견해 표명 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린 말이 되고, 2번 신뢰 보호 원칙에서 개인의 기책 사유로 함은 행정청의 견해 표명에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 등 부정 행위에 기한 것이거나, 그러한 이제 부정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 보호 원칙에서 이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이제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제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보호 가치 있는 신뢰만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정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운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이제 비추어 실질에 의해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한 주체가 그 형식적으로 그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걸 믿을 만한 위치에 있다 하게 되면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행정청은 4번 선지입니다.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행정기본법 12조 2항에 나와 있는 실권의 법리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 같은 경우는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처분과 같은 개발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원고 적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데,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원고 적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공무원 연금 수급권과 같은 이제 사회보장 순구권 있지 않습니까? 사회권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될 때 이것이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3번 선제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수익처분의 상대방이 소송 제기해서 이긴다 해가지고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 지침에 이제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틀린 말이죠. 행정계획은 그 형식에 따라서 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처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 지침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이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의 신청권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같은 경우는 이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고 이들의 변경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처분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효 확인 판결에는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속력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무효 확인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당사자 소송에서의 판결 모두 다 이제 준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1번은 틀린 말이고, 자, 2번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 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 중에 원고 적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소는 적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소송이 전속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소송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소송 중에 소송 요건이 하나 탈락이 된다 하게 되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무이므로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개념상으로 보게 되면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개념상으로 보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처분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무효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현실적으로 그 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소송도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번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이례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이걸 주장하는 자는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될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시장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시와 진해시와 창원시가 통합이 돼가지고 마산시장의 권한이 통합창원시장에게 승계됐죠. 그러면 이제 피고는 통합창원시장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이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의 피고는 당의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가 되는 게 아니라 처분적 조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처분적 조례는 이례적으로 항고 소송의 이제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때 피고는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그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 조례가 만일에 교육 관련된 내용이다 하게 되면 교육감이 공포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소송법상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피고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이제 신청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법원이 허가를 해야지 피고 경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행정처분을 행한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는 권한 행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처분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하급 행정청의 명의로 이에 대한 하급 행정청의 명의를 이제 피고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만일에 이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에 해당되지 않고 순수하게 행정조사에 머문다 하게 되면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중에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거는 순수한 행정조사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이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선지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결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세무조사 결정이라니까 내부적 의사 결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결정이지만 이 결정이 상대방에게 통보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결정이 상대방에게 통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료 제출 의무와 그리고 자료를 훼손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이 결정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맞다라는 거고요. 자, 3번.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가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안 한다 하게 되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속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행정조사입니다. 근데 자, 오늘 저녁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지 유무에 대해서 단속하러 갈 테니까 미리 알고 있어 하게 되면 그날은 쏙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이제 통보를 이제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조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행정조사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를 해야지 종료 후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선지는 틀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6번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통 할아버지처럼 일시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서 일시적인 사항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2번.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 그리고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곧 당의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죠.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항고 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됐다는 것은 그 직무 집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법하다는 것과 고의과실은 이제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법하다 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내지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 위법한 국가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 행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옳은 거 찾으려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이 변상금을 부과했었던 부과권자는 위법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스스로, 즉 직권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적법한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 같은 경우는 이 조합에다가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설정하는 특허 행위에 해당됩니다.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라는 것은 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 행위가 아니라 설권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특허로서 재량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허는 원칙적으로 이제 재량 행위에 이제 해당이 되고 예외적으로 난민 인정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기속 행위인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기국과 리을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상심의회 배상 신청은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린 말이고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자, 3번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았다. 그래서 관할 행정청 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중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법률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배상을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중배상이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 반대로. 만일에 배상을 이제 받았다 하게 되면, 과연 이제 법률에 따른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이 이제 가능한가에 대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군인연금법에 보게 되면 배상을 받았다 하게 되면 배상을 받은 액수만큼은 보상금에서 공제를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공제를 하는 것은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이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소극적 손해배상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 아니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던 돈 이게 바로 이제 소극적 손해배상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군인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다녔을 때 벌 수 있었던 돈 그건 당연히 이제 배상금으로 받았을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제를 하는데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는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보세요. 이 3번 선지의 판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모르는 판례죠. 맞죠? 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3번 선지에 나오는 판례를 알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제한 게 아니에요. 1번, 2번, 4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배상심의가 임의적 절차라는 거,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에게 상호 보증이 있어야지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3번 선지에 나오는
이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답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려 하게 되면 대학에 가가지고 석사 과정을 밟아야 돼요. 아예.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정답을 이제 체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출제자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출을 보고 열심히 이제 모의고사까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판례가 나온다 하게 되면 그거는 이런 형태의 출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이게 모의고사를 하거나 또는 기출문제집을 풀어주면서 누누이 강조했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그대로 하나의 출제 형태로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된 거다라는 거죠. 자, 9번 보겠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제 틀린 말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보면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심의 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해서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은 후 내린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요거는 어떤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다. 따라서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또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 인사 법령에 의해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진급 선발 취소라는 불이익 처분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진급 선발 취소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사전 통지,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될 만한 성질도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하지 않고 이런 불이익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할 때 막연하게 그냥 내가 알고 싶은 정보 일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 공개 청구 중 정보 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해서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고요. 이 정보 공개 청구권에는 내가 원하는 내용의 정보를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하게 되면 나의 신청에 대해서 일부 거부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고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라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얘네들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틀렸고요. 4번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사항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 유탈의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법원 그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죠. 그래서 법원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단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판단을 하지 않은 판단을 결여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선지는 열어보세요.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 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행정청은 권리 주체가 아닙니다.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원고, 피고, 그리고 참가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법 17조에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의 대상이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예외적인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개념상 행정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이 소송에서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보조 참가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원고와 같은 당사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에 있어서 피고와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당사자가 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보세요. 신청권이라는 것은 응답받을 권리입니다. 응답받을 권리예요. 그래서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응답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위법한 부작위가 되는 겁니다. 위법한 부작위. 그러니까 이 위법한 부작위가 뭐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 적격이 된다는 거죠. 위법한 부작위. 그리고 이 위법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신청권을 가진 자가 원고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권이라는 것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자 그리고 대상 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요거는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상 적격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 무응답 같은 경우는 원고 적격과 대상 적격을 갖추지만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원고 적격과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가 국토 이용 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 이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관계에 불과하죠.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어요.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돼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법원은 행정대집행과 같은 강제집행 있죠? 강제집행과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 강제집행이 훨씬 더 간이하고
관이하고 경제적인 권익 구제 수단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강제 집행과 민사 소송 둘 다 가능하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을 해야지 민사 소송을 청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그리고 토지 등의 협의 취득 같은 경우는 사법사 계약입니다. 그래서 협의 취득 시 부담한 의무는 사법상 의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대집행 같은 경우는 공대작불 보공,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그리고 보충성과 그리고 공익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상 의무 불이행 같은 경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 설치 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에 철거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철거 명령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명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하명이 무효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대집행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찾아봤습니다. 행정법상 질서버린 과태료 부과 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고서라는 명칭의 한정의 문서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 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개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개고 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자, 3번. 직접 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 중에서도 직접 강제 같은 경우는 보충성이 적용됩니다. 보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거 해보고 안 될 때만 이제 허용되는 제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강제라는 것은 이 상대방의 재산과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 실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 4번.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가 된다 하게 되면 이 공매 처분의 직권 취소라는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처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 공매 처분의 취소 처분을 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임 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위임 명령은 위임이 있을 때 위임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선지에서 보게 되면 내신성적 산전 지침이라는 것은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 법규 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 하더라도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라는 거. 4번. 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를 설정된 면허 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 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면허 거부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하는 것은 재량행위입니다. 됐죠? 근데 이에 대해서 설정된 면허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재량 준칙이 있다는 거고, 재량 준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재량 준칙에 따라서 여러 차례 반복이 하다 보니까 관행이 형성될 것이고 그 관행에 반해서 거부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가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정력이 생겼다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담에 대해서 취소 쟁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여러분,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힘이 불가쟁력이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에 이를 들어 당의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철회 사유 중에서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규보동사 할 때, 규보공사 할 때, 그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렇죠? 행정 행위를 할 때와 사정이 이제 변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철회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의 대표적인 이제 사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4번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부관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유무는 부관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유무는 그 부관을 설정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부관이 설정이 되고 나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이 더 이상 부관을 이제 설정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 부관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유무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할 때는 부관을 설정했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관을 설정할 때 적법했다 하게 되면 법률의 개정으로 해서 더 이상 부관을 설정하지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부관은 적법한 부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 취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할 때는 이 취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침해되는 사익사에서 이익 형량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신뢰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쟁송 취소의 경우만 직권 취소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되는 거지, 쟁송 취소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내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하면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 절차를 논의를 했다 하면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해서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서 도달 기간을 어겼다. 원래 청문 기일 열흘 전까지 청문서가 도달을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쯤 전에 도달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상대방이 청문 기일에 출석해서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하게 되면 이 정도는 하재 치유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 되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토지 등급 결정 내용에 개별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토지 등급 결정이 무효라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하자의 치유라는 것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용상의 하자 같은 경우는 하자 치유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만일에 무효인 경우에도 하자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자 치유라는 것은 어떤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과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에 한해서만 치유를 이제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가 안 되고, 그리고 무효라는 것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미한 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17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후행 도시 계획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도시계획 결정은 다른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선행도시계획 결정을 도시계획 결정으로 바꾸려 하게 되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다라는 그런 판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새로 지었을 때 누가 몇 동 몇 호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죠. 이것이 행정청에 의해서 인가되고 고시가 되게 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그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의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요. 4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2000년도에 도입된 법률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부터 카운트를 해서 20년이 지나면 그때서야 이제 이 실효 제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18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다 하게 되면 행정벌이 되겠죠. 그렇죠. 이행강제금은 미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 징수에 의해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강제 징수한다라는 겁니다. 도가 몇 척이 이야기죠. 독촉, 압육, 매각, 청산의 과정을 통해서 징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도 분명히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불복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만일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불복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럼 당연히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항고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했습니다. 법이 깡패다라는 겁니다. 법에서 어떤 A라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으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구제를 받아라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지. 행정청이 실수로 야 이거 항고소송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려줬다 해가지고 갑자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 사건의 제1심 결정 후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 결정은 당연 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은 매우 강력한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신,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귀속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무슨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고심 결정은 이제 당연 무효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도 부적법한 소가 돼서 각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헌법 23조 3항의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권을 규정했습니다. 당의 법률 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비로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보세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또는 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이잖아요. 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은 행정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라는 권리 주체를 필요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드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필요로 하여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필요로 하여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청이 있어요. 행정청이 있는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에게 행정청이 이렇게 이제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분을 했어요. 근데 갑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을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것에 대해서 재결을 했어요. 근데 이 재결이 만족스럽지 못했었던 갑은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취소 소송의 대상은 행정처분인데, 처분 등인데, 이 처분과 재결을 합쳐가지고 처분 등이라 하잖아요. 처분 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처분도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결도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고는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재결 처분이 아니라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원처분에 없었던 재결 처분만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원처분은 멀쩡하게 문서의 형식을 갖췄는데 재결 처분도 문서의 형식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원처분에 없었던 위법이 재결 처분에만 있죠. 그러면 재결 처분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 합쳐서 원처분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죠? 자,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합니다. 재결을 해요. 그리고 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불복해서 이의를 신청을 하는데 얘는 이름만 이의 신청이지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 청구예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번에는 또 재결을 해요. 재결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했었던 재결을 뭐라 부르냐면 수용재결이라 부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기 때문에 이의 재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용재결이 바로 원처분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의 재결이 바로 재결처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원처분주의에 따르게 되면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원처분 없는, 즉 수용재결이 없는 이의 재결만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 하게 되면 이의 재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리을선지다라는 겁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결정은 학교 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지만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원의 판결문에 보게 되면
주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주문이라는 것은 판결에 주된 결과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러한 주문을 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적어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판결에 판결을 보게 되면 이 기속력이라는 것, 기속력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을 이제 기속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 기속력은 판결문에 있는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란에 대해서도 이제 기속력이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참고로 이제 기판력 같은 경우는 기판력은 법원의 판결이 소송 당사자와 후소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기판력이다라고 하는데, 이 기판력은 판결 중에서 이제 주문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이유란에 적혀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 면허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해당됩니다. 확약은 단계적 행정 결정 중에서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 허가와 달리 처분이 아니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행정지도라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위법하지 않다.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법령 위반, 즉 위법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다.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공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권리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를 아주 잘 냈고요. 예,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계속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6번이나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지엽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알아야 될 내용을 좀 더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내고, 내가 아리송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출제자가 이렇게 낯선 선지를 출제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현 시점에 국가직 지방직 출제에 맞는 대비 방식이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